딱히 이런 큰 힘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타살, 살인 뭐 이렇게 확정되면 안 되죠. (2000년 9월 8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어느 작은 섬마을.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늦은 밤. 평소였다면 모두가 잠들고 침묵만이 감돌 시간이었으나 그날따라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주민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작 110가구만이 거주하는 이 작은 섬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 그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마을 방송이 울리는 거예요. 저 밑에 정실의 선녀가 사라졌다나? 뭐 가로등도 없는 이 작은 마을에 꼬마애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전에 추석을 새로 서울에서 내려온 정씨 아들 가족. 그런데 마을 방송 약 2시간 전 고작 5살 된 손녀가 말도 없이 집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정씨네 가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큰 방에서 시부모님과 아이랑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8시쯤 넘어서인가? 우리 애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밖으로 나갔거든요. 한참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길래 따라 나가봤는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가족들. 그러나 아이는 집안과 주변 골목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9시 20분경 마을 방송을 부탁했고 방송을 들은 주민 20여 명이 함께 거리로 나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회관 쪽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회관 안에도 살펴보려고 들어간 거였어요. 처음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불을 켜고 보니까 거기 애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밤 10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아이는 머리 뒤로 많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실수로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일까? 하지만 피가 난 부분은 머리가 아닌 목으로 밝혀졌습니다. 목 부분에 둔한 물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과 양 어깨 및 가슴 부분에 10여 개 정도의 찰과상도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양 손바닥에 멍이 들어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흙도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타살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조사 중 길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위로 오토바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습니다. 우선 마을 주민들 중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아이가 사라진 8시 이후부터 10시 사이인 단 2시간. 그 사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범인은 왜 아이를 마을 회관에 옮겨놓은 것일까? 수사에 의문이 더해질 무렵 아이의 아빠가 서울에서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9월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손녀가 실종이 됐는데 2시간 뒤에 또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목에서 상처가 좀 발견이 됐었는데 또 둔한 물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가슴에 찰과상, 또 손이나 무릎에 이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둔한 물체는 게 뭡니까? 얘기면 얘기고 둔기면 둔기지. 그러니까 둔한 물체.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둔한 물체. 보통 그러니까, 둔기상흔이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네. 블런트 트라우마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둔한 뭐인데 그 얘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네. 부검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지역도 그렇고 실제로는 그냥 공의 정도가 검시 정도, 그때는 뭐 검시관도 없었기 때문에 2000년은 검시관 한참 뒤에 만든 거, 부검도 시골 같은 데는 대충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건 관계자는 뭐예요? 이게 교통사고잖아요. 스키드마크. 네. 시골에서 교통사고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부검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의 상처, 다음에 어떤 찰과상, 그 또 흙 묻은 거, 이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중에도 찔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파편이나 네. 아니면 어디 가서 부딪혔을 때 찔리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정확히 뭔지를 확인을 했어야죠. 그래야지 이 사건이 산으로 안 가는데 혈흔이 있고 스키드 마크가 있고 그런데 왜 또 타살로 잡았을까? 사건 관계자는 물론 자살은 아니니까 타살이겠죠. 이것이 사고사 쪽에 가까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완전히 2000년이면은 실제로 엉망인 거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너무 부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떤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 정도인가요? 알 수 없고 네. 만약에 이 아이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어디를 찔러야 되느냐? 목을 찔러야 되냐? 아니죠. 뭐 둔기로 죽이려고 했으면 머리를 네. 아니면 칼로 했으면 저기 몸쪽. 이거는 흉기나 둔기나 뭐예요? 뭐 살인의 의도가 있나? 애매하고. 그러면 아이니까 굳이 칼을 쓸 필요 있어요? 목을 조르면 되죠. 딱히 이런 큰 힘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살인으로 잡아도 단순한 살인은 아닌 거고 네. 사고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거 연결되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단순한 타살, 살인 뭐 이렇게 확정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인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특히 중요한 건 스키드 마크인 오토바이. 네. 그러면 그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 발견 장소가 마을회관 안에 불을 켜고 발견했어요. 근데 또 스키드마크는 다른 곳이고요. 예. 그럼 옮겼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통의 사건이라고 하면은 교통사고라면은 그냥 길에 시체라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을이니까 사고가 난 걸 뭘 어떻게 하려다가 마을회관 이런 게 공적 공간이니까 거기로 네. 해서 뭘 하려다가 못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 범인의 당혹스러움 같은 것들이 뭐 좀 있는 그럴 건가요?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네. 말이 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지금 명절이란 말이에요. 네. 8시고 그럼 9월이란 말이에요. 8시면 밝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안으로 공간 안으로 그럼 마을회관이 제일 적절한 장소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해해서 유기할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유기하려고 하면 거기다 유기를 하겠어요? 네. 아니면 농수로에 버리거나 아니면 여기가 섬이니까 바다 쪽으로나 그럼요. 다른, 그렇죠. 네. 만약에 유기라고 했으면 거기다 유기는 아닌 거지. 없앨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고와 아니면 오토바이에 연결된 길에서의 뭐 접촉과 조우와 연결된 어떤 이벤트 뒤에 뭐가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유기나 뭐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운 거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아이의 엄마인 지연 씨는 저녁 8시가 지났을 무렵 큰 방에 함께 있던 아이가 혼자 화장실로 갔고 그 이후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진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큰 방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던 건 맞아요. 같이 옥수수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손에 끈적한 걸 묻혀서 돌아다니니까 애 아빠가 며느리 보고 데리고 나가서 씻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애를 데리고 욕실로 갔고요. 지연 씨가 딸과 함께 나갔고 한참 시간이 지난 9시 무렵 홀로 큰 방에 와 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진술은 또 달랐습니다. 제가 며느리 보고 애를 씻기라고 했었죠. 잠시 후에 옷을 싹 갈아입혀서 다시 큰 방으로 왔고요. 얼마 안 있다가 애가 화장실 가겠다고 혼자 나갔는데 한참을 안 오니까 며느리가 찾으러 갔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모두가 다른 진술 내용. 누구의 말이 진짜인 걸까? 경찰은 평소 피해자와 가족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 씨는 정양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남편과도 동거 중인, 즉 사실혼 관계였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저와 전처가 낳았던 자식입니다. 이혼하고 2년 전 가을쯤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동거를 결심한 후에는 바로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여수에 있던 딸을 데리고 왔고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아내가 친딸 이상으로 잘 양육해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 지연 씨에 대해 조사해보니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1989년 이미 결혼을 했었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지연 씨는 8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후 홀로 횟집과 갈비집 등 종업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당시 친정과도 연락을 끊은 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지연 씨. 딸들이 보고 싶어 학교도 찾아가 봤지만 아이들은 지연 씨를 남보다 못한 사이로 대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술도 자주 마셨고 담배도 그때 처음 피웠어요. 오죽하면 팔목에 담뱃불이 지지기도 했으니까. 그러다가 손님으로 남편을 만났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혼 사실을 숨긴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지연 씨.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된 후 딸의 생모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에 정영은 생모에게 엄마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불만을 표하자 이후 남편은 휴대폰을 없애기까지 했지만 사건 전날인 9월 7일 저녁 시부모님 집으로 또다시 생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녀가 추석 때 집에 올 거란 건지 아들 전처가 밤에 2번이나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인가 또 전화가 왔었대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전화 받는 걸 봤다고. 경찰은 지연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데려가 조사를 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는 지연 씨. 좀처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쯤 이 사건의 중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다시 말하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폐쇄된 공간, 일명密실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진술이 가장 중요한 가족들의 진술이 좀씩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왜 그러냐면 경험치와 관련된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하고 위치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래서 혐의점을 벗겨놓고 봐야 되는 것과 혐의점을 두고 봐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고, 뭔가 의심이 나는 방향에서 보는 건 그래서 진술을 받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사건은 선입관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 엄마란 사람을 소위 말하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왜 해요? 세상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어떤 과거가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말하자면 결혼에 실패했어. 그게 이 사람 잘못이야? 그리고 아이가 있어. 그 다음에 다시 힘들게 살다가 또 만났어. 또 새로운 의붓 딸하고의 관계가 좀 서먹한 게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거 가지니까 경찰이 들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입관이란 말이에요. 네. 죽였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심리 맥락에서 꼭 죽여야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건이든 뭐라 그랬어요. 증거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너무 많은 게 문제고, 네. 선입견이 문제고, 무엇인가 한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기록을 쭉 보면은 이거는 진짜 과거 경찰들의 그 안 좋은 모습이 굉장히 나타난다. 네. 뭐에 한번 꽂히니까 그쪽으로 계속 파는 거예요. 일명 촉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하면은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은 당황해요. 왜? 경찰이 계속 그것만 물으니까 딸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전화 받았는데 싫었는데 이런 거 왜 뺐고 막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다른 가족도 의심을 해요. 저 여자를. 가장 기본적인 건 물리적 증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동기 관련돼서 좀 그렇죠. 뭔가 꽂힌 것 같은데 계모고 지금 이제 당시 수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혼 사실을 비밀로 하는 등 남편과 이런 관계에 집착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집착은 수사관의 입장이죠. 네네. 네. 당시에 이 내려와가지고 딸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앞서서 8시, 9시
이 진술을 굉장히 꽂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8시에 했는데 뭐 9시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 시간이 있네. 그렇죠. 빈 같이 시간이 데리고 있죠. 나가서 이 1시간 동안 뭘 했을까?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애를 데리고 나간 걸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처음에는 나갔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 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간략하게 써야 되는데 네. 의심점을 두고 쓰다 보니까 거봐 죽이러 데리고 나갔지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아니 여기서 죽이러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왜 여기 데리고 나가요? 딴 데서 죽이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각으로 보면 아니 명절 세러 갖고 거기서 사람 다 있는 데서 죽여?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시점이요. 그렇죠? 네. 자기 집에 안내했을 때 죽여도 되잖아요. 더 네. 편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에 계속 꽂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감정이 그렇다면 좀 들어갔을 텐데 이제 그 피해 아동이 사망한 흔적을 보면 뭐 어쨌든 뭐 어떤 과한 공격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 방법이 좀 잘 안 보여서 목쪽에 둔한 모인데 아니 질투나 이런 걸 했다면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얼굴을 때리거나 뭔가 그랬겠죠. 네. 그런 어떤 학대의 모습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질투에 의해서 죽였다고 하는 거는 그 막연한 경찰의 그냥 추정이에요. 자, 이 사건이 좀 답보 상태였는데요. 이때 목격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후 수사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술 때 큰 방에 있던 딸이 혼자 화장실에 간 뒤 사라졌다고 이야기한 지연 씨. 이후 조사 때는 아이를 씻기고 작은 방에 있던 중 아이가 사라졌고 자신은 9시쯤 아이를 찾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8시 30분 좀 넘었었나? 골목길에서 누가 어린 여자애를 안고 소송거리는 걸 봤거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체격으로 볼 때는 여성이었어요. 그때는 애가 몸이 축 늘어져 있길래 잠들었나 싶었죠. 딸을 찾으러 9시에 집을 나섰다는 지연 씨. 그렇다면 8시 30분 목격자가 본 여성은 누구이며 그가 안고 있던 아이는 누구였을까? 목격자가 나오자 지연 씨의 진술은 또 바뀌었습니다. 애를 씻기러 큰 방에서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손을 잡아 끌었는데 애가 뻗팅기는 바람에 서로 손이 미끄러져서 애가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실신했었어요. 그렇게 늘어진 딸을 안아 들었을 때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를 봤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목격된 여성이 자신은 맞으나 곧이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절대 딸을 죽이지 않았다는 지연 씨. 그렇다면 아이는 왜 피범벅이 된 채 마을회관에서 발견됐으며 혈흔이 묻은 오토바이 자국은 무엇일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녀의 거짓 진술에 혼란을 느꼈던 경찰. 모든 게 다 이상했어요. 범행 동기도 그렇고 만약 남편과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가시 같은 딸을 죽이려 했다면 뭐하러 시댁까지 데려와서 범행을 저질렀나. 게다가 목격자와 눈도 마주쳤는데 이 무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끈질긴 신문이 이어지던 중 지연 씨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딸의 죽음에 시아버지가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지난 설 무렵 시댁에 내려갔다가 시아버지의 요구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두 사람. 그들은 사건 당일인 8일 시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오후 3시쯤 또다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만 딸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에 불륜을 들킬 것을 두려워했다는 두 사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뽀뽀는 아빠랑만 해야지. 그때 시아버지가 그랬어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 애 목을 조르던지 아니면 뇌진탕이라도 시켜놓고 자신한테 말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 분명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연 씨는 딸을 욕실로 데려가 질식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큰 방으로 가려는 아이를 막고 작은 방으로 데려온 다음 장난치듯 배 위에 올라타 베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눌렀고 이내 아이는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기절한 딸을 집에 둘 수 없어서 대문역 구석진 곳에 놓아두고 시부모님한테 가서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한테 애가 기절했다고 말하니까 같이 마을회관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연 씨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는 시아버지. 집에 들어온 지연 씨는 5분 뒤쯤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시아버지가 피 묻은 칼을 건네며 씻으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모두 며느리의 거짓말이라며 분개한 시아버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 관계라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인 그 진술이어가지고 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연 씨는 그 뭔가 하나가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좀 진술이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경찰은 또 계속해서 의심을 풀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요. 시아버지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좀 지시를 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그 엄마의 말이 그럼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뭐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고 참고인 진술 세 번째와 피의자 신문조서 그 뒤에가 다 틀려요. 네. 7개가 다 틀려. 그럼 이걸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피신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수사관을 교체할 거예요. 제가 맡으면. 네. 수사관을 교체하고 전혀 다른 수사관으로 해가서 애초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진술을 받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 남자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목격한 게 이런 거예요. 여자애를 안고 서성인 걸 근데 누가?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체격으로 봐 여성이었어요. 네. 여성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체격으로 봐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이. 처음에 뭐 보신 적 있어요? 뭔가 본 것 같은 뭐 이런 근데 누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어때요? 몸이 이렇게 했는데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근데 좀 작은 거 그럼 여자겠죠. 그럼 여자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도 질문을 답을 유도하는 질문.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의 네. 이 피고인의 변호사라고 하면 그 사람 데려다가 명확합니까? 탄핵을 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애가 축 늘어서 잠들었나라는데 애가 축 늘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저기에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애를 안고 서성인다 그랬어요. 자는 애 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축 늘어지죠. 그래요. 네. 그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보니까 이 인연이 또 죽여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술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조금 다른 건데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안 한 말을 또 해요. 미끄러져갖고 애가 벌써 실신했어요라고 해요. 왜 실신했다고 하겠어요? 앞에. 축 늘어져 있는 그렇죠.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엄마는 지능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경계성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수사 관련된 것과 별개로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던 거는 이제 팩트였는데. 피해자? 네, 피해자요. 예. 집과 마을 해관 인근에는 이제 흙이 묻어 있는 유일한 곳이 이제 집 대문 옆에 있는 감나무 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시골 집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흙이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집을 나갈 때 감나무 흙이 있고 그 다음부터 신장로로 다 콘크리트 포장한 길일 거예요. 그 말을 얘기를 네네.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쭉 가다가 그 따라 가보니까 결국은 마을회가 거기 그 길밖에 없더라. 네.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의 시각이죠. 네. 이 아이가 거기 갔다 다른 데 놀러 갔을 수도 있고 흙이 묻을 수 있죠. 그럼 흙의 성분을 조사를 해야죠. 이게 굉장히 좀 왜냐면은 굳이 이런 관계가 들어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변명들이 가능할 때 굉장히 난데없는 관계가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거는 네. 뒤에 사건을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 시아버지가 뭘 했냐면 동네 어떤 아줌마한테 뭐 그런 관계가 있었죠. 했었어요. 성적인. 네. 네. 그럼 그걸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다 조사 과정에서 그렇죠. 연결시켰을. 이게 이렇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였겠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뭔가 다른 어떤 감정적인 접점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시아버지가 진짜 강간범이어 갖고 강간을 했다는 얘기거나 설명이 없이 그냥 성관계를 가져요. 네, 감정의 그 당위가 없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연락이 없이 요때만 성관계를 해요. 네. 만약에 이런 성관계를 할 정도면 이전에 연락을 했거나 네네. 관계 뭐 문자를 주고받든지. 그렇죠. 그런 거 네네. 아니면 문자로 하더라도 뭔가 전화를 했거나 네네네. 의심이 갖고 그래야 돼요.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네네. 지연 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시아버지 정 씨. 그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정 씨는 자신은 손녀를 죽인 일도 며느리와 성관계를 한 일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 처음 성관계를 했다고요. 그날은 제가 며느리를 본 지 고작 3번째 되는 날이에요. 게다가 명절이라고 딸 부부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강요했다가 며느리가 반항이라도 하면요. 집에 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합니까? 당시 아들과 아내, 손녀딸이 모두 외출해 있어 집에 며느리와 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밀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도 그래요. 지금 추석이라 마을 선착장에 수시로 배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저희 집 앞 도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방문도 안 잠그고 성관계를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의 주장대로라면 정 씨가 칼을 들고 마을회관으로 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온 시간은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 하지만 그때는 마을 주민들이 정약을 찾기 위해 모두 거리로 나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곳에 오래 거주한 정 씨를, 그것도 피 묻은 칼을 든 정 씨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 씨의 혐의가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백이 흔들리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3년 전쯤 정 씨가 마을에 사는 친척이자 아내의 친구인 형수와 여러 번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 씨가 이 사실은 비밀로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했다더라고요. 게다가 그분이 증언한 정 씨의 성행위 시 습관이 지연 씨가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했습니다. 평소 성행위 시 손에 침을 묻혀 성기에 바른 후 삽입했다는 정 씨의 습관이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명절 역시 아들이 일 때문에 늦게 내려갈 것 같다고 하자 정 씨는 지연 씨에게 남편과 따로 먼저 내려오라고 전화를 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며느리와 어떤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지연 씨는 분노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애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못돼서 남편과 헤어지면 서울에 방도 얻어주고 외로우면 여수에라도 방을 얻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같이 은폐하자고 할 땐 언제고. 지연 씨는 이제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죽은 딸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여긴다며 본인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와 붙어먹은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아버지의 제안이고 함께 교통사고로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이 사실은 너와 나밖에 모르니 무덤까지 가져가자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는 정 씨. 뒤늦게 밝혀진 부검 결과 역시 사인은 목 부위를 수에 찔린 경부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지연 씨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중 지연 씨는 또다시 이 모든 게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고 대체 이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네,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사건 내내 재판 내내 사건을 부인을 하고요. 교통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맥락상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그 맥락상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그렇게 유도되는 것은 이 시아버지가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부검의 나중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 흉기인 거더라?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죠. 그 흉기가 어떤 흉기인지에 대한 흉기 추정을 해야죠. 네네. 그죠? 부엌칼이냐? 과도냐? 이 사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흉기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전혀 없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부검에 의해서 2000년에 벌어지는
목 부위 경부 자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한 거냐? 그럼 부검 결과가 자창이라고 하면 앞에 거 다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럼 교통사고 얘기를 해? 이건 애를 저기 칼로 찔러 죽인 건데. 네. 근데 웃긴 거는 그런 거예요. 찔러 죽이려면 왜 목을 목 여길 찔러요? 그 웃기잖아요. 거기만 그것도 그렇게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실혈사예요. 네. 실혈사라는 게 뭐냐면 피가 많이 나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 찌른 상처에서 피가 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칼로 죽인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 지연 씨의 주장과 일치했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죠. 이렇게 먼저 진술을 받아놓고 이걸 붙인 거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왜 저런 식으로 지연 씨가 뭐 시아버지 이런 본인 워딩 네. 이라고 알려진 시아버지와 붙어먹은 치욕을 감수하고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얼마나 무섭고 원연이 아닌데도 현장 검증 때 자기가 막 한 것처럼 막 해요. 네. 너 왜 그래?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이 사건이 더 막 엉망일 것 같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라고 해요. 전 이거는 여기선 100% 신뢰하면 안 돼요. 어쨌든 뭐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 중 며느리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수사기간 이래 당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연 씨의 범행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고 보호하려고 한 점에서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걸 2심에서 무죄로 나왔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만약에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그럼 만약에 이 검찰과 경찰의 의견, 수사 의견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 사주한 건 정 씨인데요. 그렇죠. 형량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지연 씨 15년, 2심에서도 변하지 않게 15년이 일단 유지가 근데 되거든요. 그 교사 사주했다고 하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사 할아버지죠. 그렇죠. 시아버지인데 더 형량이 낮은. 말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살인 교사는요. 네. 교사범의 형량과 실행범의 형량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교사범이 더 높아요. 네네. 사실 그러면 형량이 바뀌어야죠. 그죠? 네. 시아버지가 15년에 나오고 애엄마가 10년, 10년, 5년 나와야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입증을 못한 거죠. 그죠? 예. 3심 대법원 같은 경우 가면요. 원심이 지연 씨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두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두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체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정 씨에게 5년을 선고하고 지연 씨는 15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시아버지가 유죄라고 쳐도 네. 쳤다고 하면 사실 형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네네. 형량은 오히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애초에 경찰들에 의한 무리한 수사. 그러니까 애초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 그쪽으로 집중하지 않는 진술 중심의 수사가 굉장히 사건을 꽈놨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판사들이 좀 벗겨내야 되는데, 처음에 2심은 잘 벗겨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실수한 거는 왜 그러면 애 엄마가 이걸 죽였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물적 증거 중심으로 갔어야 돼요. 굉장히 안타깝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거는 이런 그릇된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이게 집안이 박살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 실제로 사망한 아이,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